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6개월 전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온 30대 여성입니다. 도망치듯 이곳으로 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파혼을 했기 때문이죠. 파혼이란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그날 이후로 처음인데요. 사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때문은 아니랍니다. 친정 아버지는 부동산을 하시는데요. 집이나 건물을 매매하고 임대하는 일은 물론 본인 스스로도 서울 곳곳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이른바 건물주죠. 아버지께서 맨손으로 서울에 오셔서는 0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하나하나 스스로 만들어내신 것이랍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하고요.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당시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마감 시간이 늦은 날이면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죠. 이야기도 잘 통하고 취미생활도 비슷해서 몇 번 밖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그러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저희 가족들은 남자친구를 꽤나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관심이 당연히 가셨겠죠. 어디까지 알아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성실하다고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저희 집에는 딸만 둘이다 보니 남자친구의 듬직함이 더 마음에 드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네요. 남자친구는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꽤나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저 역시 대형 여행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둘은 취직 성공을 기뻐하며 3년만 죽어라 일하고는 꼭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나면 결혼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신혼집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나름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렇게나 단 꿈에 빠져 있었던 저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은 오로지 예비 시어머니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와 살았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몇 년 뒤 지금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을 하셨던 것이죠.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의 일이라고 하는데 재혼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전혀 모를 정도로 남자친구와 새어머니는 많이 닮으셨답니다. 게다가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질투가 날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를 이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새어머니와 말이죠.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영화인데 벌써 봤느냐고 했더니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을 새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개봉한 날 남동생과 함께 셋이서 봤다고 하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맛집이라고 소개받아서 가면 꼭 새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싸가던가 남동생이 평소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서 챙기는데 정말 우애가 좋구나 싶었답니다. 남자친구에게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진 몰라도 가족들을 소개받을 때 그렇게 떨리지는 않았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라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도 했고 우리 둘이 알아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도 흔쾌히 찬성해 주셨답니다.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열렬히 환영했다면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배가 아파서 죽겠다고 저더러 복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며 더러 시샘어린 소리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저는 행복 가득한 순간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결혼식 자체를 소박하게 하자고 결정해서 그런지 선택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취향이 비슷하니 부딪힐 일도 없었죠.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와중에 대형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답니다.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저는 여행 코디네이터로 단체 여행을 원하시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일정을 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근무 시간이라 나가는 것이 눈치가 보였는데 팀장님께서 심각한 얼굴을 하시고는 얼른 가보라고 하셨죠. 저는 그 표정에 괜히 겁을 먹고는 손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코를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가 확 얼굴로 다가오더군요. 향수 한 병을 통째로 다 부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라니 저절로 고개를 젓게 되더라고요. 저는 친절한 목소리로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실내임에도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화려한 매니큐어를 바른 여성분은 꽤나 나이가 있어 보였어요. 60대 정도로 추정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껏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최악의 첫인상을 가진 분이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감싸고 있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 뿐이라 눈이 어지럽다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제 인사를 받은 여성분은 한참을 가만히 저를 보고만 있더군요. 그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 번이나 왕복하며 저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시선을 받고 있는데 온몸이 간지러울 정도로 소름이 돋기는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다시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갑자기 저더러 몇 시에 마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하며 6시 퇴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겠다고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직장 선배는 미친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에 신경이 곤두섰답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 건물을 나섰는데 그 여성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저더러 가까운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서요. 내일 다시 와주시겠어요? 내가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여? 내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인데 내가 누군지 알면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지는 못하지.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일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나 민석이 엄마야. 이제는 나랑 이야기할 생각이 좀 들어? 민석이는 남자친구의 이름이었어요. 이혼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던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모셨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죠.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이 사실을 남자친구는 알고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들로 혼란스러울 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결혼할 생각이라고 들었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영 아니네. 입고 다니는 옷도 평범하고 가방도 명품이라 할 것도 아니고 나는 돈 좀 있는 집애랑 결혼하나 싶었더니만 하여튼 보는 하고는. 다짜고짜 무슨 품평회에 참석해서 후기를 읊어대듯 저를 평가하는 말을 하시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앞에 두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싶었죠. 평소라면 바로 들이받았을 성격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라고 하니 꾹꾹 눌러 참아가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서는 도대체 무슨 수로 자신의 아들을 만난 것이냐고 비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딱 말투가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아들을 만나? 이런 감정이 깔려있는 것 같았죠. 저는 흥분하지 않도록 속으로 주문을 걸면서 짤막하게 남자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혀를 차시며 아르바이트를 시키다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중얼거리셨죠. 저를 왜 찾아오셨나요? 여기 오신 거 그이도 알고 있나요? 내가 예비 며느리 낯짝 보러 오는데 허락이 필요하니? 앞길 창창한 녀석이 갑자기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와봤다. 너 애 생겼니? 우리 아들 앞에 엎어져서 애라도 가졌어?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결혼이야. 너랑 우리 아들이.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정말이지 뭐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함으로 제게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과연 저 말이 초면인 사람에게 해도 되는 말인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예비 며느리가 맞든 아니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 배우셨을 텐데 지금 뭐 하시는 것인가 싶었어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점점 더 말이 심해지시더군요. 급기야 제가 일하는 곳에 오신 이유도 정말 제가 여행사에서 일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꽃뱀이면 적당히 돈이나 쥐어주고 잘라버릴까 싶어서 확인하러 왔더니 정말 여행사 직원일 줄이야.
너는 직장도 있는 애가 술집 아가씨가 할 법한 꽃뱀 짓을 하면 부끄럽지도 않니? 저는 더 이상의 모욕은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남자친구 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야말로 제 앞에 계신 분이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맞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이가 여사님 핏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그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딱 그이 어머님처럼 말이에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엄마야. 내가 민석이 엄마라고. 들은 적은 있어요.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두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으세요? 저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제 말에 흥분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는 테이블 위에 있는 물컵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저는 재빠르게 물컵을 치우면서 드라마를 너무 보신 거 아니냐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하고는 그대로 카페를 나섰어요. 등 뒤로 저를 부르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일에 대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갑자기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과연 남자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자세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친어머니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서는 나름 돈 있는 집안에서 자란 공주님 같은 분이었죠. 그런데 평범한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이고 뭐고 다 버리고 결혼을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이 어디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니고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는 현실 생활에 화도 나고 지치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남자친구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고 한동안은 남자친구를 키우는 재미로 살다가 끝내 과거의 자신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이혼서류만 두고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남자친구의 5번째 생일이었죠. 예비 시아버지께서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서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테니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달라고 하곤 깔끔하게 정리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던 저로서는 갑자기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라고 하면서 제 앞에 나타난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정도인데 남자친구는 오죽할까 싶었죠. 그래도 숨기는 것은 아니다 싶어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친어머니가 자신도 아니고 저를 찾아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았죠. 거기다 제가 받았던 모욕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했었던 터라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잘못도 아닌데 왜 나한테 미안해하냐며 다독였지만 이미 남자친구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좋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친어머니가 나타났잖아. 어쩌면 당신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정말 궁금하셨다면 나한테 먼저 왔어야지. 너한테 갔었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지. 맞아. 그건 자기 친어머니가 잘못하셨어. 나 엄청 기분 상했거든. 그런데 나도 똑같이 갚아줬으니까 괜찮아. 남자친구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냐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어요. 분명 제 앞에 나타난 것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그 목적이 남자친구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확신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남자친구와 예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도면이 바뀌게 되었다면서 혼자서 먼저 보고 있으라고 연락을 받은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자친구와 제가 할 시계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반지와 시계를 예물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둘 다 시간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계가 주는 의미가 좋아서 예물로 정했답니다. 한참을 집중해서 고르는데 갑자기 손이 쑥 나오더니 제가 보던 시계를 낚아채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였죠. 물건 보는 눈은 어디 발바닥에 붙었어? 고작 이런 시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상관이라고 참견이세요? 예물로 할 거면 적어도 돈 1,000만 원 되는 걸 해야지. 이런 싸구려를 예물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저는 남자친구 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곤 깔끔해 보이는 것으로 미리 알아둔 사이즈를 말하며 주문을 부탁했어요. 남자친구 친어머니는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짜증을 내셨지만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보석상을 나서려는데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당기더니 보석 반지 하나를 보여주시며 자기는 저걸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반지를 왜 저한테 말씀하시느냐고 물었어요. 너는 트렌드를 모르니? 요즘은 부모님한테 반지 하나씩은 선물한다는데. 하긴 너같이 보는 눈이 꽝인 애가 뭘 알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한다니. 정말 최악이다. 하여튼 나는 저 반지로 해. 만약 한다면 당신이 아니라 어머니께 해야겠죠. 만약 한다면 말이에요. 뭐? 이게 진짜 오늘 매운맛을 한번 봐야! 곧 남자친구 도착할 텐데 어디 그 이야기 그때 가서 다시 해보시죠. 제 말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더니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하면서 보석상을 뛰어나갔어요.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모양이었죠. 저는 제발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보석상을 나섰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소망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으로 끝났지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더 큰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불행히도 그 큰 것은 상견례에서 터졌답니다. 결혼식은 저희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결혼 날짜만큼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하셔서 다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중화 요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곳으로 예약을 걸었어요. 사실 그 가게는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건물 중 하나로 아버지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저도 양씨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신데 제가 상견례 장소를 찾는다는 소리에 자기 가게로 오라고 해주셨죠. 웨이팅을 걸어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슨 수로 자리를 만드셨는지 바로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사돈이들 사이가 만난 자리라고는 믿기 어렵게도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마치 부부 동반 모임에 나오신 것처럼 네 분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끼어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입구가 소란스럽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고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등장했죠. 처음 만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화려한 매니큐어와 독한 향수로 무장을 하셨지만 몸매가 드러날 정도로 딱 붙는 정장을 입은 모습이셨죠. 아마 여러분이 보셨다면 꼴불견이다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모습을 본 제 여동생은 눈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등장으로 즐거웠던 분위기는 어디로 가고 없고 정막만 흘렀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에 당황하시면서도 침착하게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급하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팔을 잡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끄떡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여기 이 훤칠한 남자의 친어머니 되는 사람이죠. 즉, 제가 진짜 엄마라 이겁니다. 아니 상견례라고 하면서 진짜 어머니는 쏙 빼놓고 가짜랑 이야기하면 안 되죠. 누가 내 어머니야? 당신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장 나가. 아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널 낳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왜 여기 이 아가씨가 너한테 뭐라고 하디? 내가 찾아갔다고? 너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꼴 당했는지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할걸? 제가 왜 그 일을 그이한테 숨기겠어요. 여사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도 제가 여사님께 드렸던 말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했는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서는 적잖게 당황하신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더군요.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끌어내려고 하셨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게 흘러갔어요. 룸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양씨 아저씨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오셨고요. 정말이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답니다. 이 소란을 정리한 것은 친정아버지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시더니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셨죠.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께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인데 문전박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며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해보시라고 하셨어요.
이 난리가 있는 동안 남자친구의 새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쪽으로는 시선도 돌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고요. 남자친구는 그런 새어머니의 모습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잡아드리고 있었답니다.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니 여기까지 오셨겠죠. 대충 흘러가는 이야기 보니 저희 딸아이한테도 찾아가신 모양인데 그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으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바깥 사돈이 참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좋으시네요. 제가 고작 상견례 자리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나름 알아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 저라도 나서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서 왔죠. 저 가짜가 어떻게 후려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건축 디자인 쪽에서는 이름이 좀 있거든요. 아시죠? 어디서 일하는지.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훌륭한 스승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이름값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였죠. 어른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참 사람이 저렴해 보인다고나 할까요?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는데 입을 열 때마다 점점 더 말이 이상해지더군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셨죠. 저는 태어나서 그런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는데요. 진짜 카리스마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답니다. 이런 기분은 저만 느낀 것은 아닌 것 같았죠. 기세등등하던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자세를 슬쩍 고치더니 그런 훌륭한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의 말에 룸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에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자친구 역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외쳤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친정아버지를 바라보며 자신이 틀린 말을 했느냐고 물었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마치 아들을 거래의 대상처럼 이야기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거래라니 무슨 그런 상스러운 표현을 쓰세요. 저는 이런 훌륭한 사위 보시는데 뭐라도 좀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건축사무소 하나를 차려준다거나 하는 건 말이죠. 당연히 집은 강남에 40평 정도 되는 곳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몰고 다니는 차도 S급 외제차는 되어야 면이 서지 않겠어요? 결혼식도 그래요. 알아보니까 전통 혼례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호텔 딱 빌려서 하객도 1000명 정도 받고 그래야죠. 미쳤어.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내가 뭘? 우리 거래처 사람들만 하더라도 400, 500은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오지 말란 말이야? 남자친구는 자신의 결혼식에 왜 오겠다고 하느냐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드라마로요. 친정아버지는 말할 가치도 없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고 친정어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동생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확답도 주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고 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남자친구의 새어머니에게 가로막혔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가만히 앉아만 계시던 남자친구의 새어머니께서 대뜸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의 뺨을 세게 후리치시더라고요. 룸에는 쫙 하는 찰진 소리가 울렸죠. 동생과 함께 나가시던 친정어머니께서도 놀란 표정으로 문고리를 잡곤 움직이지 않으셨고요. 마치 정지화면 버튼을 누른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였죠. 감히 날 때려? 가짜 주제에? 누가 가짜야? 네가 버리고 갔으면서 누가 가짜야? 낳기만 하면 다 엄만 줄 알아? 내 자식 결혼해. 니까짓 게 뭔데 나서? 내 자식?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네가 뭔데 그렇게 불러? 그래, 그거 내가 직접 낳아주지 못한 거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알아? 그런 내 자식을 가지고 장사를 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와서 행패까지 부려가면서. 남자친구의 새어머니는 금방이라도 피를 토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시면서 당장 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듯 욕을 퍼붓기 시작했지만 양씨 아저씨의 신호에 맞춰 등장한 경비원들에게 끌려서 나가버렸죠. 폭풍우가 지나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더군요.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상견례는 끝이 났답니다. 상견례가 있고 나서 한동안 저도 남자친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날의 일은 양가 어른들에게 충격이었고 저와 남자친구에게는 상처가 되었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는 굳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결혼을 해야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것도 알고 있고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눴던 사돈도 좋은 분이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하셨죠. 경박하고 몰상식한 말을 내뱉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 한탕 해보겠다는 심보가 보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었지만 고작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남자친구지 그 친어머니가 아니잖아. 어차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고 결혼만 잘 넘기면 앞으로도 안 볼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질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결혼이라는 거 얼핏 보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두 사람이 가족이 되면 그 두 사람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엮이는 거야. 너 그 친어머니란 사람이랑 앞으로 안 보고 산다고 장담할 수 있어? 그래도 남자친구는 죄가 없잖아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 흐리게 만들면 그 웅덩이는 더 이상 깨끗한 곳이 아니야. 그 미꾸라지 한 마리 없앤다고 해결될 줄 알지? 전혀 아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께서는 서로 의논을 해보라며 말을 아끼셨죠. 상견례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남자친구의 얼굴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상했더군요.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도 못했는지 아예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마주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죠. 용기를 낸 쪽은 저였어요. 그날 어머니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괜찮으셔? 병원에 계셔. 자꾸 몸에 힘이 없다고 하셔서 입원해서 경과를 좀 보기로 했거든. 저는 남자친구의 새어머니 소식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온몸으로 화를 내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했죠. 남자친구는 결혼을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를 높이고 싶었지만 애써 마음을 다스릴 뿐 천천히 물었어요. 나랑 헤어지고 싶어? 왜? 내가 싫어서? 내가 무슨 낯으로 너랑 결혼을 해. 상견례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 사람이 내 친어머니로 살아있는 이상 무슨 수로 내가 결혼하자는 말을 해. 당신 결혼하면 친어머니 모시고 살 거야? 미쳤어? 그리고 그 여자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나를 낳았다고 해서 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할 수만 있다면 내 몸 안에 있는 그 여자 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그럼 뭐가 문제야. 행패를 부린 것도 맞고 앞으로도 어떻게 나올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무서워서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남자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친어머니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무시하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자신이 나서야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서는 상견례의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먼저 사과를 했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해주지 않았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앞으로 저희 결혼에 그 어떤 첨언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처음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저희는 결혼 전에 크게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며 잊고 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평범한 사람과는 많이 다른 것이 분명했어요. 너무나도 의외의 순간에 다시 돌아오셔서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가셨죠.
저희는 전통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옷도 사전에 입어보고 전통 혼례를 치르는 과정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설레는 것도 잠시 생각보다 복잡한 의상과 과정에 저희는 오전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바로 지쳐버렸어요. 둘이서 점심을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친정 아버지의 부동산이 근처에 있으니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을 권하더라고요.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 바로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넣었죠. 친정 아버지께선 기분 좋은 목소리로 근처 부대찌개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부대찌개를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점심 이후에 무얼 할지 이야기를 하며 약속 장소를 향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마주하고 말았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는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으로 저희를 보자마자 눈을 뒤집고 오셔선 남자친구의 곁에 서 있는 저를 밀치고는 남자친구를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기지 않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정신을 차린 남자친구는 자신의 팔을 붙들고 있는 친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외쳤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서는 고집스럽게 남자친구의 팔을 붙잡곤 당장 저와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다 정리된 이야기 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했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앞에서 벌어진 소란에 당연히 친정아버지께서 나오셨죠. 친정아버지도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시더니 여기에는 무슨 일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온갖 무게는 다 잡더니 고작 하는 일이 창문 걸레질이야? 저 나이 먹도록 창문 닦기나 하는 집이랑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네 월급이 고스란히 다 저 집구석 먹여 살리는 것으로 들어갈 게 뻔한데 정신 차리라고. 무슨 헛소리야. 아버님이 창문 닦기라니.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이랑 무슨 상관 있는데? 왜 상관없어? 아무리 그래도 창문 닦기나 하는 거지를 사돈으로 둘 수는 없지. 당장 파혼해. 저는 호들갑을 떨면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께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내 말이 딱 맞지? 전혀 꽃뱀이 확실하다니까?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빼먹고 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결혼하려는 거였어. 세상에 내가 오늘 그 꼴을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닥쳐. 함부로 떠들지 마. 그런 사람 아니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너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애를. 너 말해봐. 전현이 너 앞에서 엎어진 거 맞지? 아니면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다 말해봐. 그만 좀 해.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차마 듣고 있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만약 저 혼자였다면 바로 들이받고 따졌을 텐데 불행히도 그 자리에는 친정아버지께서 계셨죠. 친정아버지는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노려보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에 계셨던 사장님께서 친정아버지를 발견하시고는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부대찌개 드시러 오셨으면 얼른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안 그래도 예비 사위가 부대찌개를 좋아한다고 해서 들렸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 말이지. 아무리 그러셔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드시고 가셔야죠.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매번 저희 가게 창문도 닦아주시고 다른 층 사람들도 복도니 계단이니 어르신께서 오셔서 손수 봐주셔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세도 저렴하게 받으시면서 청소까지 다 해주시다뇨. 가게 사장님께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함을 표하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죠. 건물의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친정아버지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너도 나도 1층으로 내려오셨어요. 몇몇 분들은 친정아버지 오시면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 있다며 양손 무겁게 잔뜩 챙겨오셨죠. 친정아버지께서는 뭐하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냐고 하셨지만 다들 부동산에 인사 갈 때마다 안 계셔서 자기들 건물에는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렸다고도 하셨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그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달에 월세를 근처에 70%만 받고 계셨어요.
코로나가 끝났다곤 하지만 여전히 힘든 곳이 많다고 하시며 월세를 올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코로나로 다들 힘들었을 때는 2년 동안 월세를 30%만 받으실 정도였죠. 그 덕분에 친정아버지의 건물에는 공실이 없기로도 유명했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친정아버지께 인사를 드리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친정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남자친구 역시 친정아버지가 부동산을 한다고만 생각했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돈 어른이 창문 닦기가 아니고. 창문이요? 아, 그거요? 아, 우리 어르신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어디 고장난 건 없나 불편한 건 없나 봐주시면서 꼭 유리창을 닦아주시거든요. 다른 층은 사람 시켜서 해주시는데 꼭 1층은 직접 해주시네요. 내 건물인데 그럼 내가 청소해야지 누굴 시켜? 그리고 이렇게 관절에 기름칠을 좀 해줘야 잘 움직이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몸이 굳어서 안 돼.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전개된 일들에 적응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파혼이란 말을 어디서 하느냐고 했죠. 파혼이란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는 자기가 실성을 한 것 같다고 하며 방금 있었던 일은 잊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상태였죠. 친정아버지께서는 가게 사장님들께 양해를 구하고는 제가 있는 쪽으로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있던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손을 채내셨어요. 사돈,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네요. 우리 아들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전 일들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비 사위 얼굴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참 이제는 무슨 말을 하셔도 듣고 싶지 않네요. 너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기는 저쪽에서 저렇게 파혼을 원하는데 당연히 파혼해야지.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친정아버지께서는 들은 척도 않으시고는 남자친구에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친정아버지의 말에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눈가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감히 내 딸한테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내 딸을 꽃배 취급하고 뭐 어쩌고 어째? 우리 딸이 엎어져? 약점을 잡아? 그런 더러운 말로 우리 딸 얼굴에 똥칠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집이랑 사돈을 맺어? 아버지, 그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친정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길거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는 느릿한 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싶었지만 제 팔을 강하게 쥐고 있는 친정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하며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사랑하잖아, 안 그래? 너 우리 아들 사랑해서 무조건 결혼한다며. 그럼 그 많은 재산 다 우리 아들 몫으로 떨어지는 거 맞지? 그치? 이거 놓으세요. 귓구멍이 막히셨어요? 지금 저희 당신 때문에 파혼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돈 얘기하고 싶으세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며 저더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당장 부모님을 설득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인데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달려가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저는 얌전히 친정아버지를 따라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일이 이렇게 태풍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냐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날 그 거리에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만나 천국과 지옥을 오갔으니까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결혼 준비로 인해 생긴 손해는 우리 쪽에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며 제게 힘들겠지만 미련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이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직장으로 날라왔죠.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제 주변을 오가더군요. 안 그래도 파혼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는데 이제는 내용 증명이라니. 참,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 증명을 보낼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뜯어본 저는 너무 놀라서 미쳤다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제 목소리에 다들 무슨 일이냐고 모여들었지만 저는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팀장님께 반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색이 된 저의 표정에 팀장님도 심각한 얼굴로 당장 가보라고 하셨고요. 저는 수근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는 택시까지 타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부모님께서 다 계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 증명을 보여드렸어요. 두 분의 반응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았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였죠.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파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지만 사회적 체면에도 손상이 있었으니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비틀거리시다 자리에 누우셨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몇 번이나 읽어보시더니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마지막에 청구한 위자료는 무려 5억이었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하셨어요. 아마도 남자친구는 모를 거예요. 다 그 여자가 저지른 일이겠죠. 위자료 청구라니. 파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누가 했든 내용 증명이 날라왔으니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니? 돈을 주고 떨어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그 어떤 눈먼 돈이라도 그 여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고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자꾸 엮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구나. 친정아버지께서는 차분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으로도 내키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께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는 나가서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친정아버지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은 건물의 세입자 중 하나인 탐정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말은 탐정이라고 하지만 여기저기 부탁받은 일을 해주기도 하는데 제 이야기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일 안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에 대해 알아봐주겠다고 하셨죠. 그로부터 3일 동안 저는 2차례의 내용 증명을 더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초조해지신 건지 아니면 간이 커진 건지 위자료의 금액은 점점 더 커져서 마지막에 받은 내용 증명에는 무려 10억을 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너무 쉬운데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가업을 물려받기는 했는데 머리가 없으면 노력이라도 하던가. 이도저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빚만 남아서 당장 해결해야 할 돈이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 사람들 여러 등치고 다닌 모양인데 그리고 그쪽에서도 아들의 존재를 알았는지 지난주부터는 아들 회사로 찾아가선 돈을 달라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거기다 헤어지기는 했지만 남자친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아프기도 했고요. 저는 그 사실을 가지고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사기죄와 협박죄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고소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죠. 친정아버지께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파혼까지 가게 된 상황에 대한 증거들과 증언들을 모아 보내면서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를 걸었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찾아가 법적인 도움을 줄 테니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해달라고 했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도려내어 2번 다시 남자친구 근처에도 그리고 제 주변에도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답니다. 저의 이런 행동에 당황한 것은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였어요. 돈을 세게 부르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이고 그 와중에 돈을 좀 챙겨서 도망갈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역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 다음에야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교도소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친정아버지께서 역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위자료로 청구해 결국은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가 도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쌤통이죠. 파혼이라는 폭풍우가 지나가고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사실 어제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산촌 벽지를 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장난 집을 수리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 그대로 밝은 미래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많이 아쉽고 안타깝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안 좋지만 그런 와중에 결정 하나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다들 살다 보면 꼭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옳은지 아닌지 몰라서 불안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에겐 그게 결혼이었답니다. 이 상황을 말하려면 1년 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불과 저에게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변화들이 앞구르기 하듯 일어났어요. 저도 혼란스럽고 제 주변도 다들 놀라있지만 모두 제 눈치를 보기 바쁜지라 딱히 말들은 안 하고 있어요. 일단 1년 전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연애를 하고 그 안에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저와 남친은 31살, 35살의 남녀로서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전 그전 연애에서 아주 아프게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을 남친은 해소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거 오빠가 다 해결해줄게. 오빠만 믿어. 나랑 연애하고 만나면 진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자신 있어, 오빠는. 어디를 봐도 너무 다정한 남친이라 흠잡을 것이 없었지만 모든 연애가 다 그렇듯이 좀 만나다 보니까 약간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끔씩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름 아닌 밤 시간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들이 너무 커서 그냥 잘 지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약간은 물어보게 됐어요. 저 오빠 어젯밤에는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 나 근처 마트에 갔다가 오빠 뭐 사다 줄까 해서 밤 9시쯤 전화했었는데 계속 전화 안 받더라고. 일찍 잤던 거야? 그랬더니 남친은 그제서 생각이 났는지 꽤나 피곤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아, 그때 지영이가 전화했던 거야? 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어. 연락 못 받아서 미안해. 걱정했었겠다. 근데 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약간 머쓱한 게 초등학생 아들도 아니고 30대 중반을 넘은 남친이 연락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굳이 신경 쓸 건 아닌데 중간중간 맥이 뚝뚝 끊기는 연락이 약간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갈수록 일정하게 이어져서 불만인 와중에 약간은 다투기도 했어요. 앞서 말했지만 저도 약간은 예민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빠, 왜 맨날 밤만 되면 연락이 안 돼?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더니 그때도 내가 몇 번이나 전화 걸었는데 안 받더라? 내가 연락 안 되면 답답해하면서 왜 오빠는 그래? 사실 우리의 연애는 꽤 불타올랐고 매일 만나서 그런지 서로가 좀 편하게 느껴지기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만을 말하는 것도 점점 쉬워지고 자꾸 서로를 속박하게 되더라고요. 지영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때 너가 연락이 안 된 건 나랑 톡하다가 갑자기 답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전화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너는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지 알면서도 꼭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너무 불편해. 이때 저도 뜨끔했던 게 제가 이러는 게 다 이유가 있긴 했어요. 예전에 만나던 남친, 그러니까 저를 아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제가 엄청 바짝 붙어서 조사했을 때 여자랑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툭하면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나중엔 도박까지 손을 대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 연속을 계속 당하다 보니 저도 그 다음 연애 때 아무래도 저런 잔재를 끌고 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전 연애를 너무 깊숙이 받아들이고 의심이 커진 게 문제였는지 이후로 남친이 조금 저에게 식은 듯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지영아, 이번 주에 만나자고?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부모님과 어딜 가야 해. 이번 주랑 다음 주 계속 가족 행사가 있거든. 다시 연락할게. 이러면서 뭔가 목소리도 좀 평소 같지 않고 만나는 걸 미루더라고요. 이때부터는 뭔가 대세가 역전이 되었달까요? 제가 외려 안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남친을 못 보는 2주간은 정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보고 싶은 걸 아주 꾹꾹 참기에 이르렀어요. 이럴수록 안달하면 남자가 더 질릴 수도 있다.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은연중에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연락 온 남친에게 뭔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약간 설레발을 내밀게 되었답니다. 이때 남친은 조금 놀라는 눈치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에게 반한 듯해서 저 역시 약간은 뿌듯했어요. 오빠,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도 한번 소개시켜주면 안 돼? 저번에 우암산 등산하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었잖아. 코로나로 불편하니까 집에서 뵙기는 좀 그렇고 내가 간단한 간식 준비해서 갈게. 전에도 오빠가 나를 얼른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었으니까 이번에 가면 안 돼? 제가 먼저 부모님을 챙겨드리든 말을 했더니 남친 역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얼른 약속을 잡았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남친 부모님을 뵙게 된 거예요. 결혼이고 뭐고 할 심산으로 본 건 아니었지만 저도 그만큼 남친이 마음에 들다 보니 이례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게 되었답니다. 등산을 좋아하신다는 부모님 얘기를 듣고 간단하게 단 것으로 기분 전환하실 수 있도록 화과자랑 초콜릿, 그리고 보리차나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모아서 간식으로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부담 없이 얼굴 마주하고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무척 좋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말수가 별로 없으셨지만 어머님이 엄청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민재 여친이구나. 내가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본다고 여기까지 오고 말이야. 정식으로 집에 초대했으면 좋을 텐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깜짝 파티를 해줄 줄 몰랐어. 아,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나랑 민재 아빠랑 좋아하는 것들로만 갖고 왔네. 예쁘게 보자기에 싸서 가져간 간식 꾸러미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어깨가 으쓱하고 이날 결국 얼떨결에 집까지 초대받아서 간단히 차를 마시고 돌아왔어요. 헤어지고 나니 이날 남친으로부터 아주 격렬한 칭찬 전화를 받게 되었고 여러모로 성공한 느낌이었답니다. 급기야는 글쎄 이날 한 번의 만남을 갖고 참 성급하게도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뭐예요. 지영아,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널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 젊은 아가씨가 아주 센스가 넘친다나? 나나 내 동생이나 둘 다 남자들이다 보니 늘 시커멓고 애교도 없고 그렇게 잘 지내지도 않거든. 그런데 지영이가 제대로 딸 노릇을 해줬다면서 너무 센스 있다고 좋아하시더라. 얼른 며느리 맡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지? 이렇게 남친 입에서 먼저 결혼 뉘앙스를 뜻하는 말이 나오다뇨. 계속해서 아주 달콤하고 저를 설레게 하는 꿈 같은 말이 흘러나왔지 뭡니까? 사실 나는 지영이를 처음 봤을 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 요즘 안 그래도 너무 바빴는데 다들 직장에서 글쎄 장가 안 가냐고들 얘기를 하는 거야. 입사 동기들도 작년에 우르르 갔고 나도 결혼 생각이 있긴 했었어. 대충 만나고 말 거면 그때 그렇게 말 걸지도 않았을 거야. 혹시 지영이는 결혼 생각 해본 적 있어? 본인이 먼저 알아서 물어봐주니 당연 저는 고맙고 설렐 수밖에요. 주변을 봐도 결혼해줄 거는 확실히 남자한테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결혼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여자가 아무리 5년, 10년 결혼 얘기를 해봤자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니 저도 머릿속에서 확확 진도를 나가게 되더군요. 부모님은 나보고 30대 중반을 넘기지 말라고 그보다 더 늦게 갈 생각이면 독립하라는 말까지 하셨었거든. 우리 집 근처에 집도 작게 얻어두고 부모님이 세를 주신 상태야. 내가 장남인데 여지껏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셨나 봐. 자꾸 그런 식이면 저 집을 내 동생 먼저 준다는 둥 아주 협박을 엄청나게 하셨다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남친은 이미 집이며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얼른 대상자만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더군요. 이후 조금은 생각해보겠다고 튕기기는 했지만 우리 집에 알리니 다들 놀라시는 분위기였답니다. 특히 엄마가 엄청 놀랐어요. 제가 연애하는지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어머어머, 얘 좀 봐. 만나는 남자애가 있었어? 그런데 냅다 결혼까지 하자고? 뭘 얼마나 만났는데 벌써 결혼이야? 엄마 말도 맞기는 하지만 뭐 오래 만났다고 다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서로 감정을 주고받았으면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 아빠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는 분위기였고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막내다 보니 부모님은 좀 더 오래 데리고 싶으셨지만 막상 시집갈 분위기가 되니 반대는 안 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야기가 속전속결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결혼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까지 어색한 분위기에서 마치게 되었고 그래도 각각 다들 인상은 좋다는 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후로는 식장을 잡고 혼수 가전 준비며 이것저것 관련된 모든 것들을 따지다 보니 진짜 바빠지더군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저나 남친이나 둘 다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 어째 맨날 연락은 비슷한 주제로만 하게 되었어요. 저기 오빠, 아직 코로나로 해외 신혼여행은 무리겠지? 우리 그럼 제주도나 가야 할까 봐. 요즘은 제주도도 비싸더라. 이건 오빠가 좀 알아봐줘. 그리고 나는 가전으로 식기세척기랑 냉장고랑 로봇 청소기랑 하여간에 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고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이것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오빠가 한번 같이 봐봐. 계속 이렇게 결혼을 위한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건조하게 주고받게 되더군요. 그런데 더 최악의 상황이 있었으니 우리의 식장 투어에 어머니가 대뜸 끼셨다는 거예요. 나도 좀 가서 같이 보자. 이런 건 어른들 눈썰미도 중요한 거야. 사실 결혼식은 니들 손님 아니고 부모님들 손님이잖아. 사돈도 내가 대신 봐드리면 좋아하실 거다. 안 그러니 지영아? 이러면서 갑자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남친 차에 같이 타고 오신 거예요. 남친은 저한테 이런 말을 일체 하지도 않았거든요. 웨딩 플래너님도 우리 시어머니가 따라다니는 것을 약간은 별스럽게 여기시긴 하더군요. 어머,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아까 보니 시모님 취향이 꽤 까다로우신 것 같던데요. 신부님 조금 고생하시겠어요. 제가 아무한테나 이런 말 하진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또 괜히 싱숭생숭한 거예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덜컥 따라오신 건지, 또 왜 남친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어떤 중심도 안 잡아주는지 말이에요. 그러던 중 한창 시간을 쪼개어 식장을 알아보다 결정을 했고 웨딩 촬영일도 잡았는데요. 이때 저는 어머니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기 지영아, 우리 가족 사진 거기서 같이 찍으면 안 될까? 네가 좀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봐. 어? 네? 가족 사진이요? 저기 양가 가족 사진을 같이 찍자는 말씀이세요? 제 딴에는 당연히 가족 사진이라는 의미를 본인네만 지칭하신 건 아닐 테고 상견례도 했으니 새삼 양가 같이 찍자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둘 촬영만 해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하는데 어머니의 답은 너무나도 의외였고 저를 약간은 짜증나게 하더군요. 아니, 무슨 말이야? 뭐하러 양가 가족 사진을 찍어, 어색하게. 당연히 우리 가족 사진이지. 니네 아버님이랑 나랑 민재랑 정재랑 이렇게 넷이서 턱시도 입고 같이 사진 찍을 일이 없어. 사실 저번에도 찍으려다가 아이고 내 정신이야. 여기서 어머니는 뭘 실수하신 양 갑자기 말을 막 돌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무슨 예비 시댁 식구들이 거기 한켠에서 넷이 나란히 사진을 찍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저 말 안에 숨어있는 어머니의 칠칠 맞은 실수를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주 나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지 뭐예요. 아무튼 이 당시에 전 순진하게 그냥 저 말에만 짜증이 나 있었고 남친을 통해서 애들러 말을 했어요.
오빠가 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줘. 이게 뭐야? 우리 웨딩 촬영만 해도 드레스 고르고 정신이 없다고. 내 친구들 와서 이때 같이 사진도 찍기로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님이랑 도련님 오시면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이건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줘. 이때 남친은 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아무래도 제가 너무 곤란해 보였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너가 많이 불편한가 보다.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걱정 안 해도 돼. 또 사람 기분이 왜 그런진 몰라도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서 수긍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이후로 조용한 어머니를 보니 좀 실망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도 좀 너무하잖아요. 부부 웨딩 촬영하는데 예비 시댁 식구들이 껴서 그들만의 단란한 가족 사진을 한 켠에서 찍게 해달라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는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점점 듣다가 어라 이것들 봐라 하는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주 웃기고들 있네. 아니 결혼 날짜 잡고 얼굴 싹 바꾸는 건 무슨 시어머니들 만국 공통이야? 니네 언니네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아니 왜 니네 시어머니까지 저 난리냐? 진짜 제정신들이긴 한 거야. 나는 뭐 처가살이 시킬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내가 네 언니 때 당했지만 너 때는 안 당해. 딸 시집 보내는 것도 경력 따라 대응하는 게 다른 거야. 내가 요것들 가만두나 봐라. 엄마가 이렇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긴 했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친이 못 알아먹고 외려 제 탓을 하니까요. 이때 저는 남친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따로 남친에게 말해주지 않고 곧장 엄마에게 연락처를 넘겼어요. 저 역시 아무런 얘기도 못 들은 상태로 대뜸 제 번호가 어머니에게 알려져서 너무 황당했었거든요. 이후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면 우리 엄마도 똑같이 제 남친에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머니도 뭔가 이 시소 타듯 이어지는 흐름이 이상했던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답니다. 내가 좀 오늘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니네 어머니 말이야. 그렇게 매일 우리 민재한테 전화를 걸어대신다면서. 아니 민재가 말한 건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그냥 어찌 알게 된 거야. 암튼 밖에서 일하고 있는 애한테 그렇게 자꾸 전화를 걸어대시면 어떡해? 이런 건 네가 중간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야. 저도 감정이 있고 엄연히 똑같은 사람인데 솔직히 좀 못 참겠더라고요. 결혼식 앞두고 다 잡은 물고기 마냥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면 저도 똑같이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결혼식 다 잡았고 물을 것도 없는데 겁날 게 뭐가 있나요? 결혼하는 신부가 뭔 죄를 지은 마냥 매일매일 전화로 신문을 당하듯 혼나야 하냐고요. 어머니, 근데 저도 좀 서운한데요? 저도 지금 나와서 일하고 있고 어머니 전화 받겠다고 여기 회사 카페까지 나와서 받고 있어요. 어머니도 식 앞두고 계속 전화 주시고 지난주에는 어머니 외가 댁까지 다녀왔어요. 저도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데 민재 씨도 저희 집이랑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한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머니도 제가 직장에 있는 시간대는 좀 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곤조곤 할 말 다 하고 예의는 지키면서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란 식으로 툭 날렸어요. 이때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불끈하고 자존심이 상하셨던지 글쎄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그냥 툭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후로 저녁쯤 퇴근한 남친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어머니에게 대체 뭐라고 들은 건지 서로 간에 날이 서가지고는 한참을 싸웠어요. 이게 부모님이 걸려있는 얘기다 보니까 끝도 없이 싸우겠더군요. 그래서 드레스 피팅도 한 번 더 하러 가야 하는데 남친이랑 싸운 거로 결국 저랑 언니만 다녀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 결혼을 내가 정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친도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지 중간에 자기 어머니가 낀 문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맞기는 한 건지 한창 좋아 죽을 때인 예비부부가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흔히들 말하는 메리지 블루에 걸린 건지 저는 주변에 이런 어려움과 우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결혼한 친구들이며 안 한 친구들이며 온갖 잡다한 위로와 충고를 보내오더군요. 결국 저는 자존심이 다 뭐냐 하면서 남친에게 연락을 해서 어찌어찌 겨우 수습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 상처는 있는 상태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답니다. 이때 남친 반응도 참 미덥지도 않았고 자기가 화나 있다는 어필을 무척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결혼 얘기는 계속 세게 밀고 나가길래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싶었어요. 지영아, 우리 결혼식도 재미있게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어?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 안심을 하게 해주니 저도 너무 많이 바라진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더 복잡한 문제로 싸우긴 싫어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남친의 버릇도 그냥 눈 감기로 했답니다. 밤만 되면 9시쯤만 되면 연락 안 되고 끊어져 버리는 거 말이에요. 뭐 자기 입으로는 일찍 자버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 당시에 이걸 제대로 확인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이때만 해도 저는 그것 하나만 빼면 다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일지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튼 결혼식을 앞두고 3주 전쯤엔 저는 지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8kg을 감량한 상태였고 웨딩 촬영 때보다 훨씬 살이 더 빠져 있었어요. 이때 어쩔 수 없이 남친 집에 뭘 가져다 주러 갔다가 어머니를 만났는데 저를 아주 무슨 눈밖에 내신 양 쎄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쩜 처음 봤을 때랑 인상이 이렇게 확연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래, 지영이 왔니? 근데 너 너무 살 뺀 거 아니야? 애가 눈도 퀭하고 얼굴은 해골이 되어서는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뭐 제대로 걸을 수나 있겠어? 좀 더 찌워야 될 것 같아. 얼굴이 원 너무 빈곤해 보인다. 한창 결혼 앞둔 신부한테 어쩜 저런 망언을 하시는 건지. 하여간 어머니는 마주쳤다 하면 시한폭탄처럼 제 화를 돋구시더군요. 근데 저도 저인 게 진짜 한마디도 안 지고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래도 살쪄서 드레스 못 입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민재 오빠는 살 너무 많이 쪄서 턱시도도 안 맞고 웨딩 플래너님도 저보고 신랑 너무 쪘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10kg이나 더 늘었다고 하는데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빠 호리호리하게 마른 거 보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너무 투실해졌더라고요. 밥 조금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받아치기만 했다 하면 인상을 쓰시고 옆에 남친이 있건 말건 저한테 호되게 쏘아붙이시더군요. 얘는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내 아들이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갖고 어쩌네 하고 있어. 우리 아들만한 인물이 어디 있다고. 네가 100번 낳아봐라. 저런 아들을 어디서 만드나. 아쉽고 고가우면 데려가지 마라 너. 진짜 농담 아니고 장난치듯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진심으로 저한테 따진 것이라는 게 가장 놀랍지 않으신가요? 남친도 중간에서 이러지들 말라며 자리를 정리해주긴 했지만 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계속 볼 생각을 하니 좀 아득한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자 식 앞두고 더 싸움만 날 테고 진짜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티내지 못할 하물며 내 평생 반려자인 남친에게도 도무지 이런 우유부단한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저는 결혼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전날 아주 꽁냥꽁냥하게 남친과 통화했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는 간지러운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긴 했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저의 이런 우울한 감정이란 그냥 결혼 전 우울증이라는 메리지 블루에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갑질이 조금 섞여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늘 웬만한 판단은 틀리던 제 인생에서 이런 감정들이 저에게 뭔가 신호라도 주려고 했었나 봐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때 이 결혼식 당일날 찝찝한 기분이 괜한 게 아니었더군요. 식 당일이 되어 남친은 새벽부터 저를 데리러 왔고 저희는 오전 예식이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러 식장으로 이동했답니다. 스드메 다 한 곳에서 해결한 것이고 웨딩 플래너님도 아주 마음에 들고 이런 건 참 무난하게 진행되었어요.
드레스 피팅까지 다 하고 전날 굶고 자서 한결 더 홀쭉해진 얼굴에 이제 메이크업이며 헤어까지 다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플래너님이 소개해주신 여기 팀장님이 곧 오셨고 이분과 저는 단둘이 어색하긴 했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제 얼굴을 보며 약간은 설레기도 하더군요. 남친은 남친대로 담당해주는 분이 건너편 룸에 있었고 저는 저대로 여기 팀장님께 받게 되었는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던 중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일생일대 단 한 번인 결혼식을 이렇게 그르치게 될 줄은 그동안 보통 영화나 어디 드라마에서 보고 혀를 쯧쯧하지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하여간 너무 얼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일단 이건 그 팀장님이 한 말이에요. 신부님이 쌍꺼풀 없이 눈이 큰 편이네요. 속눈썹 붙이면 자연스레 생기면서 더 커질 것 같아요. 웨딩 촬영 때는 메이크업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꺼내어서 제 웨딩 촬영 때 사진을 찾아냈고 이러이러하게 했다고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이 얼핏 보고 다시 작업을 하시려던 차에 잠깐 제 얼굴을 다시 보더니 핸드폰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어머, 웬일이야. 신랑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랑? 예비 신랑이에요? 오늘 결혼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건지. 메이크업 담당 팀장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남의 신랑 갖고 이래저래 뭐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 관심 가질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들고 있던 메이크업 도구를 내려놓고 잠깐 허리를 짚더니 머리를 몇 번 쓸어 넘기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마치 아주 기분 나쁘게 누가 보면 무슨 제 남친과 개인적으로 뭐 알기라도 한 것 마냥 아는 체 하듯 말이에요. 저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턴 저도 약간 기분이 나빠서 좀 쏘아붙이듯 말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플래너님한테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대응이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윽고 다음에 들려온 말을 들은 뒤 항의를 해야 할 건 이 팀장님이나 웨딩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찝찝하고 불쾌한 얘기를, 아니 보통 난리도 아닌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이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도통 그 주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울컥하는 마음에 여기 팀장님한테 화를 냈다가 뒤이어 들어온 우리 친정 식구들을 보고 막 혼란스러웠다가 건너편에서 있는 남자친구한테도 풀 수가 없어 미치겠더라고요. 이 팀장님은 계속 본인도 말을 제대로 못 고르고 허둥지둥 대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기 신부님,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서도 되나? 이걸 어떡하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할 말 있으시면 똑바로 하세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그랬더니 계속 몸을 비비꼬면서 쩔쩔매다가 제가 화낸 듯 말을 하니 결국은 말을 꺼내시는데 처음에 어디 다른 집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저랑 제 남친의 이야기라뇨. 그게요. 참,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담? 아무튼 말씀드릴게요. 판단은 신부님이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이 결혼 접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대충 봐도 그게 맞아 보여서 말이에요. 저기 여기 신랑님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라기보다 제 사촌동생 말이에요. 정말 극도의 오지랖에 참견에 별푼수 같은 반응을 한다고 느껴졌던 이 팀장님에게 나중에는 이분을 만난 게 천운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줄 누가 알았으려나요?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 충격의 연속, 반전의 반전, 정말 토할 것 같은 내용들 뿐이었고 급기야 저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필 어쩌다가 돌고 돌아 여기로 온 건지 참 사람 일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 떠나서 이 사람 제 사촌 여동생 제부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었던 사람이라고요. 작년에 이혼하고 아주 스토커처럼 제 사촌 여동생한테 들러붙던 좀 무서운 인간이에요. 참 내가 미쳤지. 이런 얘기까진 안 해도 됐는데 어떻게 수습을 한담?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본인도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괜히 말했나 어쩌나 하면서 화장실 급한 사람처럼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화제로 흘러가고 있으니 저도 멈출 수가 없어 닥달을 했고 제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당겨서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 이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둘 사이에 애도 없긴 한데 아무튼 시어머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니 신부님도 알지 않아요? 여기 시어머니 보통 아닐 텐데. 우리 여동생한테도 애기 못 갖는다고 얼마나 막말을 했는지 몰라요. 암튼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이혼한 건데 또 아들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혼해놓고서도 내내 계속 연락해대고 집에 찾아오고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요? 신부님은 얼마나 만난 건데요? 와, 듣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고 한장을 하겠더라고요. 초반 몇 분간은 너무 바보 같은 얘기라서 그냥 남 얘기인 양 듣고 있었는데 인적사항을 말하는 거나 우리 시어머니 얘기나 이분이 제 남친의 전부인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런 등장인물 사진을 보여주는 것 하며 그냥 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 좋은 날 아침에 이쪽으로 모든 일의 방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저는 그냥 뒤통수에 물을 뒤집어 쓴 듯 바보처럼 그분의 설명을 듣고 있었답니다. 너무 불쾌하고 찝찝하고 불안해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분이 묻는 대로 답하다 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역겨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 대체 언제 갔었는진 모르겠지만 남친은 늘 저에게 일이 바쁘다고 하고 못 만난다고 하고 특히 결혼을 앞두고 2, 3개월간은 더 그랬었어요.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도 그냥 그럭저럭 넘기고 싶어 하고 제 딴은 고부 갈등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팀장님 말로는 솔직히 듣기로 실감도 안 나고 어색한 그 전부인 제 남친이 유부남이었었다는 가정하에 그 전부인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다시 합치자는 둥 너 없인 안 된다는 둥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온통 정신없는 이야기들만 쭉쭉 듣게 되었어요. 우리 유선이, 그러니까 전부인 말이에요. 아무튼 유선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뜯기고 기겁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우유부단하던 인간이 이혼 후에 매달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스토커 같은지 직장부터 집까지 차로 몰래 따라온 적도 있어요. 이거 뭐 접근 금지를 시켜야 하는 건지 사설 경호원이라도 붙여야 하는 건지 싶었다니까요. 아니 그래놓고 뒤에서는 또 신부님 같은 이런 아가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잘 헤어졌네. 정신병자가 따로 없지. 이게 뭐냐고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숨죽인 듯 깊게 흘러가던지. 안 그래도 신부 측 준비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넋놓고 이분의 설명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본인도 괜히 초친 것 같아서 미안해했다가 하지만 이분 표현에 의하면 보통 악질이 아닌 전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오늘 내가 결혼할 예비 신랑이라니 다른 분들 같으면 한 번에 정리가 되시겠나요? 참 바보 같은 얘기긴 하지만 너무 어이없게도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맞냐며 사진도 보여줬고 그분도 주섬주섬 자기 사촌 여동생이 결혼할 때 사진을 SNS로 찾아내어 보여주더군요. 둘의 결혼 생활은 2, 3년 정도였다고 하고 희한하게도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전부인이란 여자분은 저랑 나이도 동갑이라나요? 이게 다른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시간도 있었을 테고 뭔가 좀 여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결혼식 당일날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태에 있었어요. 살면서 그다지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왜 하필 일생일 때 중요한 결혼식 날 이런 일을 마주치게 된 걸까요? 그나마 위안인지 동정인지 모를 듯한 소리를 그 팀장님이 해주시더군요. 참 기구하게도 저는 그 말에 소망을 걸어야 하는 제 입장이 너무 우스워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혼인신고는 안 한 거죠? 그런 거 하기 전에라도 알아서 어디예요. 이상한 인연이면 끊고 언제든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멀리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사촌 여동생은 신부님이랑 똑같은 나이인데 이혼녀 딱지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다가 시원하게 뚝딱 인연이 끊어졌으면 또 몰라? 우리 이모 말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전 사위가 집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다시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것도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거 원, 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이모랑 여동생한테 말해줘야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가 끝난 이후 너무 머리가 아파서 드레스 피팅한 채로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어요. 봐주시는 이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아해하는 사이 제 마음은 계속 그간의 남친의 반응들, 늘 뜨뜨미지근하고 날 진짜 좋아하긴 하는지 가끔 헷갈렸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가 스쳐가더군요. 그러면서도 결혼만은 그렇게 외치길래 바보같이 저는 남친이 절 좋아하긴 하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저 팀장님 핸드폰 속 그 사촌 여동생분 결혼식 사진을 보니 조금 지금보다 약간 앳되긴 해도 누가 봐도 제 남친이 남편 자리에 있더군요. 사진이 그거 한 장이랑 뭐 패백대 가족들이 찍어준 사진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그것도 영락없이 남친 맞았어요. 저는 그 이상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았던 것일까요? 아무튼 이대로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나중에 물어본다던가 이런 쪽으론 도저히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얼마나 소름이 돋고 기가 막히던지. 드레스만 일단 입어본 제 허여멀거한 팔뚝에서는 진짜 소름이 오소소 돋아나 있더라고요. 엄마랑 언니는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도통 안정을 못 찾자 의아해했어요. 저는 구역질을 하듯 겨우 말을 뱉어 그들에게 내막을 말했고 엄마와 언니는 무슨 멍청한 장난을 치는 거냐며 처음엔 뭐라고 했어요. 엄마, 언니, 내가 사진까지 다 봤는데 맞는 것 같아. 재혼인가 봐. 나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나? 제 말에 엄마랑 언니는 좀 평소와 뭔가 다름을 느끼긴 했고 여차저차 결국 그 팀장님을 붙잡고 마구 물어댔어요. 이분도 일이 점점 커지니 약간 겁먹은 것 같기도 했지만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여겼던지 우리 엄마와 언니에게도 똑같이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저와 엄마, 언니는 셋이서 나란히 그러고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 결혼식장까지 움직이지도 못했고 여기는 그냥 메이크업 하러 온 곳일 뿐인데 전 얼른 준비를 끝마치고 식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엄마와 언니는 전날 밥도 잘 못 먹고 어지러워했던 제가 걱정이 되어서 굳이 오지랖 떨며 극성맞게 여기까지 따라온 건데 셋 다 완전 머릿속이 정지되어서는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대로 나갔고 남친은 세팅을 다 끝낸 뒤라 새삼스러운 얼굴로 절 쳐다보는데 그게 얼마나 역겹고 혐오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도 뭔 생각으로 뭔 기대를 갖고 물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기실에서 대뜸 물었어요. 딱 떨어지는 제 한마디의 질문에 남친은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다가 눈이 멈추더군요. 오빠, 차유선이라는 분 알아? 뭐? 저는 멍청하게 서서 줄줄 구구단을 외우듯 들은 얘기를 쭉 읊어버렸어요. 나이는 나랑 동갑, 성동구 살고 이혼한 지 1년쯤 됐나? 오빠 얼마 전까지도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며 오빠 집보다 더 자주 드나든다며. 이렇게 건조하게 말을 읊는 저를 보고 남친은 무슨 타임머신 타고 장소 이동이라도 한 듯 무척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친이 평소와 다른 표정이란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긴장하고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그냥 똑같은 말만 되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누군데? 어쭈, 심지어 누구냐고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하긴 그러니까 저한테 그동안 이런 방구도 없었고 어느 시간만 되면 툭 하고 연락이 끊기고 말짱하게 결혼 얘기를 하면서도 그 집을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지영아, 왜 이러고 있어? 준비 아직 안 했어? 이렇게 답하는 남친에게 저도 모르게 순간 이성을 잃었나 봐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 이성을 잃어도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벌레 한 마리 잡아본 적 없는 제가 그대로 손이 나가지 뭐예요. 정말 순식간에 남친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제 손을 보며 저 역시 놀랄 정도였어요. 와, 오빠 제정신이냐? 내가 우스워? 오빠 네 눈엔 내가 그렇게 바보 천치 같고 호구 같아? 내가 모르길 바랬어?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어? 세상에, 하다못해 파혼도 아니고 이혼이잖아. 어떻게 이혼했던 걸 말을 안 해? 오빠 네가 인간이야? 남친은 얼굴은 잔뜩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막상 대꾸는 또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저는 우리 엄마와 언니가 예식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 저대로 남자친구에게 마구 쏟아붓고 있었어요.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려 들어. 나중에 혼인신고할 때나 말하려고 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뭐? 얼마 전까지 저 여자 집에 들락거렸다며? 너 진짜 제대로 당해볼래? 와락 소리를 지르며 발을 쿵쿵 굴러대는 저 때문에 대기실은 시끄러워지고 플래너님은 뛰어와서 저를 말렸지만 모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옆 대기실에 있던 다른 예비부부까지 나와서 쳐다보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답니다. 남친은 꼴을 또 주변 눈치를 꽤 보는 사람이라 제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 남의 시선을 따지고 있는 모양새가 더욱 절 우롱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옆에 있던 것들을 다 던져대면서 분을 토해냈지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초대한 사람들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말 복잡한 전선 마냥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남친의 이런 반응을 보니 저는 확신이 올 수밖에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사랑의 확신을 받아도 부족한 이런 날에 저는 이 인간이 다른 사람의 신랑이었으며 지금도 그 자리를 아쉬워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니요. 심지어 이 인간 하는 말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심성과 본세를 갖고 있으니 끝까지 모르는 척 이혼남인 것도 숨기고 전 부인한테 질척거리고 있던 것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영아, 일단 내가 설명을 할게. 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어. 내가 왜 이걸 말을 안 하려고 했겠어. 당연히 해야지. 해야 하는데 어차피 혼인신고 나중에 할 때 알게 될 텐데 굳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 일단은 나는 우리 둘 사이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 혹시 너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내 개인적인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던 거야.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둘 중 뭐라고 보이시나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뇨. 무슨 취업하는 자리도 아니고 동업하는 관계도 아니고 혼인을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혼인 여부를 말을 안 해주면 어떡해요? 진짜 기절할 노릇이었는데 이 와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받을 기력도 없어 죽겠는데 하도 길게 걸려오길래 받았고 엄마는 확인을 해야겠다며 씩씩대시더군요. 지영이 너 말 똑바로 해봐. 진짜 맞아? 이혼한 거 맞대? 확실해? 확실하냐고. 저도 지금 개인 대 개인으로 전쟁을 감행하느라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엄마가 재차 묻는 말에 그냥 맞다고만 대답을 했고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속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저를 더욱 골리기만 할 뿐인 남친을 보며 저는 손에 있던 것들을 다 던져가며 입 다물라고 악을 바락바락 썼어요. 안 그래도 몸매 관리한답시고 빼짝 말라서 손도 떨리는데 진짜 뒤로 넘어가겠더라고요. 대강 우리의 큰 대화로 사정을 들어버린 플래너님도 완전 숙연해지셔서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 길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가려다가 엄마랑 언니는 예식장에 가 있고 친척들도 얼마 안 있으면 몰려오니 그쪽도 들리긴 해야겠는 거예요. 진짜 착잡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4층 홀로 올라가는 순간 입구에서부터 익숙한 목소리들끼리 시끄럽게 엉켜있더군요. 설마 했던 우리 엄마와 어머님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아이고 이거 안 놔? 놓으라고! 웃기지 마 이 여편네야. 오늘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너 아주 오늘 날 잘 만났어. 개망신 제대로 당해봐.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엄마와 어머니가 목소리만큼이나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있는 모양새였어요. 저에게 대략적인 정황을 확인한 엄마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예식장으로 걸어 들어온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대로 낚아채서는 온몸의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도 말리고 늦게 도착한 아빠도 말리고 보통 소란이 아니었지만 좀처럼 진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저부터도 말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군요. 남친에 대한 생각은 당연하거니와 그 언저리쯤 머물고 있던 어머니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본인 아들이 전부인 꽁무니 쫓아다니는 거 몰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 아들이 이혼남인 것에 대해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간간히 뭔가 실수하는 듯한 어투를 쓰긴 했지만 때마다 그걸 얼버무렸던 걸 보면 지도 숨길 작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날 어머니는 우리 엄마 손에 아주 신명나게 응징을 당했고 예식장 직원들이 뜯어말리고 겨우 떨쳐내고 나서야 조금 불길이 가라앉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일이 터진 거라 우리 엄마가 어머니에게 분풀이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는 거죠. 일단 저를 대신하여 언니와 아빠 등 가족들이 아주 분주하게 알려대고 저도 몸이 안 좋아 급히 응급실에 갔다는 둥 누가 봐도 파혼을 예감할 수밖에 없을 핑계를 대며 그날 하루를 조용히 닫아버렸어요. 남친은 그날 뺨 한 대로 끝난 게 아쉽긴 하지만 우리 엄마로 인해 어머니 여기저기 앓는 소리를 내며 들어누운 걸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야 될까 봐요. 제가 준비한 가전들이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는 팔면 중고가 되기 때문에 전부 돈으로 내놓으라고 했고요. 어머니랑 남친은 처음엔 지네들도 손해를 입었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뺏어서 아주 우악스럽게 경고를 했더니 지들도 나름 인간이랍시고 말이 들어가긴 했어요. 야, 니네가 사람이긴 하냐? 니네 집 주변에 대자보 써서 사기 결혼한 사기꾼 부모의 자식 새끼라고 써붙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입 다물어. 나 니네 직장도 알고 니네 가게도 다 알아. 그리고 자네 엄마한테 전해. 니 자식 새끼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인생 생으로 잡아먹으려다가 네 자식이 먼저 굴러 떨어진다고. 헛수작 부리면 내가 진짜 자네 직장이며 자네 엄마며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에 신고할까? 고소해? 그럼 누가 손해인데? 좋은 말 할 때 돈 주고 끝내던지 안 그러면 싸움 한번 길게 끌고 갈 건지 니들이 정해. 엄마의 말로 이 상황은 어찌저찌 정리가 되어 지금 지지부진하게 돈을 나눠서 받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속된 말로 금융치료라고 그나마 돈이라도 얼마씩 돌려받고 있는 데다가 그 얄밉고 열받던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조금의 반항도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당하던 모양새를 생각하면 그냥 차근차근 제 속에서 소화시켜보려고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여전히 아리다리 아프겠지만 말이에요.